마치 곡식을 골라내는 키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키조개. 여름에 산란을 하는 키조개는 알을 낳기 전 살이 꽉 찬 이맘때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 또한 풍부하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열량은 낮은 데다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봄철 피로회복에 그만인 키조개. 큼지막한 껍데기 속에 진주처럼 품고 있는 하얀 관자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조개의 왕 키조개와 함께한다. 키조개는 한의학에서 여러 효능이 있는 음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키조개는 몸에 부족한 체액을 보충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한 열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 후나 열병 후처럼 체액 소모가 많았던 분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키조개. 키조개를 고를 때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껍데기가 두꺼우며 깨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자. 봄철 바다의 명물 키조개로 만드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부드러운 치즈의 향과 키조개의 쫄깃함이 환상의 콜라보를 이루는 키조개 치즈구이. 이어서 상큼한 채소와 담백한 관자가 만나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관자 샐러드도 만들어보자. 키조개 하면 보통 조개구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조개구이는 집에서 만들 엄두를 못 내시잖아요. 오늘 키조개를 가지고 키조개 치즈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키조개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동맥 경화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에 바르게 필요한 아연과 칼슘, 철 등도 다른 조개류보다 풍부하게 들어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키조개 치즈구이. 먼저 키조개를 손질하는데 껍데기 사이에 칼을 넣은 후 양쪽으로 벌려준다. 그런 다음 내장은 떼어내서 버리고 칼로 살살 잘라가며 손으로 잡아당기면 껍데기와 살이 완전히 분리된다. 그리고 관자와 날개살도 분리해 준비한다. 키조개를 손질하실 때는 반으로 가른 다음에 내장을 다 빼내셔야 됩니다. 내장을 빼내시고 그 관자와 날개살을 분리해서 쓰시는데요. 보통 관자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날개살이 남았을 경우에는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끓여 드셔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채소도 썰어 놓자. 파프리카와 양파, 풋고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관자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얇은 근막은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한다. 손질이 끝난 관자는 깍둑 썰기로 썰고 날개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키조개의 관자를 손질할 때는 관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막을 한번 벗겨내시면 훨씬 부드러운 관자가 됩니다. 설탕과 고추장, 간장, 물엿, 마늘, 참기름, 청주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이어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파프리카, 풋고추를 넣고 볶아준다. 채소가 익기 시작하면 양념장과 함께 썰어놓은 키조개를 넣고 볶는다. 프라이팬에서 볶아진 재료들은 키조개 껍데기에 옮겨 담는다. 그런 다음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주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준다. 키조개 치즈구이기 때문에 오븐에 180도에 10분 정도 구우시면 되는데요.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기가 있으면 거기다 구우셔도 되고요. 그것도 없으시면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하셔서 뚜껑을 덮어놓고 치즈가 녹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매콤한 양념에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키조개 치즈구이. 부드러운 치즈가 한가득 배어있어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반할 수밖에 없는 별미가 탄생했다. 관자는 고단백 저칼로리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데요. 다이어트 하면 먼저 샐러드가 생각나시죠? 오늘 이 좋은 관자를 이용하여 관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키조개 글리코겐 성분은 간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키조개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관자 샐러드.
먼저 채소를 준비하는데 파프리카는 길게 채를 썰고 어린 잎도 깨끗하게 씻어 놓는다. 준비한 채소는 찬물에 잠시 담가두면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오늘 관자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는 어린 잎하고 파프리카를 사용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채소를 사용하셔도 가능하고요. 물에 한번 담궈 두시면 더 싱싱하고 아삭아삭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자몽은 껍질을 제거한 후 과육만 따로 분리해 준비한다. 오늘 요리의 주인공인 키조개 관자는 막을 제거한 후 얇게 포를 뜨듯이 썰어준다. 이어서 기름을 두른 팬에 관자를 구워주는데 관자는 오래 구우면 질겨지기 때문에 적당히 노릇해지면 건져 놓는다. 관자를 구우실 때는요, 살짝만 구우셔도 되는데요. 혹시 냉동일 경우에는 청주에 한번 재워놨다가 구우시면 냄새도 안 나고 맛있습니다. 찬물에 담갔던 채소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그리고 드레싱 소스를 준비하는데 양파를 잘게 썰어놓고 레몬즙과 설탕, 올리브유, 소금을 함께 넣은 후 잘 섞어준다. 오늘 샐러드 드레싱은 건강식으로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칼로리 걱정 없으신 분은 마요네즈나 아니면 치즈를 넣고 하셔도 맛있습니다. 접시에 어린 잎을 깔고 파프리카와 자몽 관자를 골고루 올린 후 드레싱 소스를 뿌려주면 관자 샐러드 완성! 상큼한 채소와 담백한 관자의 완벽한 조화, 관자 샐러드! 살찔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식으로도 제격이다. 키조개가 잘 맞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을 도와주는 음식은 성질이 따뜻한 경우가 많은데요. 본래 열이 많은 분들은 이런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조개는 성질이 서늘하면서 기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자양강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에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키조개. 특히 하얀 관자는 껍데기를 여닫는 역할을 하며 움직임이 많아 다른 조개들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요리법도 다양해 회무침은 물론 구이나 탕 혹은 볶음으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키조개. 이 봄이 가기 전에 맛있는 키조개 요리로 가족에게 진한 바다향을 선물해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가리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모되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근육이 떨리거나 경직되고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보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시금치나 참깨, 콩, 그리고 표고버섯에 이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는 이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상이란 추락이나 교통사고, 총상, 자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입게 되는 부상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주요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서 손상을 입는 경우 또는 출혈성 쇼크나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를 중증 외상이라고 한다. 외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낙상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한 손상을 당하신 분들을 중증 외상 환자라고 부릅니다. 외상은 우리나라 44세 이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 외상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처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누구나 예고 없이 외상을 입을 수 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중증 외상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재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증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외상센터 외상외과 고승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중증 외상인데요. 자, 먼저 외상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외상이란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손상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폭행, 물체에 찔리거나 부딪히는 손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불의의 사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외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외상은 크게 둔상과 관통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둔상의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외부에서 전달된 충격이 내부의 장기를 손상시키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관통상은 칼과 총에 의한 손상이 있습니다. 이는 열린 상처가 생기게 되므로 그 열린 상처의 확인을 통해서 내부의 손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한 게 둔상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둔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좀 국소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네, 둔상은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이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둔상을 받은 환자들은 내부에 어떤 장기가 손상을 받았는지 우리가 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상 중에서도 중증인 경우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 손상 점수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각 신체에 손상된 그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하고 이 점수의 합을 우리가 신체 손상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수가 15점을 초과한 환자를 중증 외상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상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후는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점수가 굉장히 높은 환자일 경우에 사망률도 높아지잖아요.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도 짚어주시죠. 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신생물 뇌혈관에 이어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44세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인데요. 이 젊은 연령층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표들도 그렇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어떤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외상에 대한 사망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중증 외상 환자는 시간이 관건인데 시간에 따라서 사망률도 다르겠죠? 네.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에 보시면 봉우리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병원까지 이송은 했으나 출혈이 심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외상센터의 역할이 바로 여기 두 번째 봉우리를 낮추는 데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포함이고요. 외상센터가 설립이 되고 외상 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오른쪽 그래프의 형태로 변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1시간, 이 골든 아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1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외상센터가 참 중요하지만 외상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외상센터 하면 이국종 교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 우리나라 외상센터의 어떤 설립이랄까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 석혜균 선장에 대한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외상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는 어떤 평범한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외상센터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외상센터는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
빠른 진단과 처치 그리고 최종적인 치료까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담하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담하는 수술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과 재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흐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상 환자들이 이제 많은 사망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제 외상센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진료 체계가 갖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권역 외상센터가 전국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요? 네, 권역 외상센터는 2012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총 17개가 현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15개소가 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2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상 진료 체계라는 게 참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용어 같은데 자,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역 외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인데요. 이는 쉽게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가 적절하게 진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와 외상 진료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런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감소된 거를 증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2010년까지의 데이터에서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외상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2015년, 2017년의 데이터에서는 많은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7년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 권역 외상센터로 직접 찾아간 경우에 15.5%로 혁신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외상센터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일반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곧바로 중증 외상 환자가 권역 외상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진료 체계가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외상 진료 체계는 이 그림으로서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권역 외상센터와 지역에 가까운 지역병원이 있습니다. 이전의 체계에서는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이송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면 환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쪽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한 의료진을 다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이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역 외상센터로 직접 내원을 하게 되면 상주하고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하는 시작 시간이 훨씬 더 앞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적정한 환자를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로 내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진료 체계가 바로 외상 진료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적정한 환자라 함은 대부분 119 구급대에 의해서 구분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옆에 데이터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간에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닥터 헬기나 또는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닥터 헬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적정한 시간을 지키려고 지금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외상 환자와 비상 환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상 환자들의 어떤 응급적인 그런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느끼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을 단축해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권역 외상센터의 중요성이 참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권역 외상센터는 현재
외상 환자만을 진료하는 전담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과 병실들이 있어서 다 외상 환자만을 위한 병상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상 환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빠른 처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빠르게 결정을 하고 이후에 중환자 관리까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개선이 되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중증 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이 중증 외상의 치료법과 진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상 환자의 15%는 대형 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과다출혈 상태인 중증 외상 환자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생존율이 높은 만큼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 중요하며 일반 병원이 아닌 외상 환자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 권역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수생률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그 어머님께서 지금 의식이 깨어나신 거 보시고 나니까 되게 평상시랑 좀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평상시에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의식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치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아니 평소에 그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님께서 평상시에 뭐 식사도 잘 하시고 거동도 어느 정도 하셨나요? 네, 치매 있으신 거 말고는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거동도 평소처럼 잘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노인들은 감각신경 능력이 떨어지면서 추락이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을 입기 쉬운데 특히 다발성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보다 먼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문제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외상센터에서는 초기 처치 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외상 환자에게 특화된 집중관리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분께서는 그 목격자가 없으셔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 2, 3m 정도 되는 뚝에서 굴러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119 대원께서 처음에 환자분을 모시고 오셨을 때 환자분은 다발성 골절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처음에는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으셨으나 중환자실 입원 후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기도 삭간을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다발성 외상 환자의 경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을 약 2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초기 처치에서 중요한 검사법으로는 초음파 검사로 복부 손상이나 심혈관계 손상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한 구조적, 기능적 장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초기 처치 이후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치명적인 손상 부위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 수술한 부위 복부 통증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아주 치료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몰라보게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귀는 좀 간간히 나오세요? 방귀는 이제 아주 좀 자주 나오고 시원하게 아주 이제 잘 나오고 대변도 뭐 잘 나오고. 뭐 거동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마비가 빨리 풀리고 요새 왔다 갔다 그래야 식사도 빨리 하실 수 있으시고. 장운동 부지런히 해야 저기 네. 뭐요 금식을 해제하지요. 네네. 예. 외상이 발생하면 내부 장기가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어 많은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심장이나 폐, 간, 콩팥 등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치료 시간이 지체되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환자분이 트럭의 동승자셨고요. 사고 경위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에 타병원 가셨었고 저희한테 연락을 와서 저희는 즉시 수술방 준비해서 환자분 오시자마자 바로 응급수술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소견으로는 장갑막이 찢어지면서 그쪽에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난 상태였고요. 저희가 그 장갑막 봉합을 하고 그러면서 수술은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동에서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빠른 처치도 중요하지만 상태가 급박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치 후 외상 중환자실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중재로 환자 악화를 미리 방지하고 장기 예후를 위한 치료 전략이 세워져야 하는데 권역 외상센터에서는 신속한 처치에서부터 중환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외상 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 외상 환자들은 이전에 건강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바로 출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출혈은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따라서 중증 외상 환자들은 총각을 다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권역 외상센터에서의 신속한 치료가 절대적이다.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 외상센터로 곧바로 이송될 때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송수단은 다른 이송수단보다 119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 사망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로 신속하게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치료를 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중증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증 외상 환자가 외상센터를 찾았을 때 초기에는 어떤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환자분이 응급실에 내원하면 우선 굵은 정맥 2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이제 외상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이 외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복부에 피가 있는지, 흉부에 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량 출혈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수액과 더불어서 긴급 수혈을 하게 되고요. 환자가 초기 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전용 CT 촬영을 통해서 내부적인 치명적인 손상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좀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이 외상 초음파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초음파 검사는 뭐 새로울 게 없는 검사긴 한데요. 네. 이를 외상 환자에게 접목을 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출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이제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이나 이제 조영제가 없어서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환자를 옮기지 않고 반복적으로 검사가 가능해서 지금은 초기에 이 외상 초음파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상 환자 중에는 아무래도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은 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출혈된 만큼 수혈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수혈을 하기 위한 검사들은 사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외상 환자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초응급 수혈이라고 해서 수혈과 관련된 검사 없이 이제 O형의 적혈구를 수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30분 이내에 수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량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수액은 최소화하면서 적혈구와 혈장, 혈소판을 같은 비율로 수혈을 하거나 출혈 부위를 빠르게 지혈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행해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출혈로 사망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관건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또 다른 검사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환자 내부 장기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두부와 경추부 그리고 흉복부 장기는 필수적으로 CT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출혈이 있는지, 출혈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동반되는 골절이 있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텐데 치료법도 짚어주시죠. 네, 치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 치료라는 말의 의미는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되는 출혈 소견이 없을 때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과 관찰을 하는 동안에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추가되는 이상 소견 또는 합병증의 발생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자를 위한 감시 장치, 그리고 많은 수액과 수혈, 약물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기계 환기, 그다음에 에크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최애막 산소화 장치,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신장 투석기 등과 같은 이런 많은 기계 장치들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네. 보존적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법도 있겠죠? 네, 출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로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혈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교적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고 CT 검사에서 조영제 유출이 관찰이 될 때 이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영제는 일종의 염색 약물입니다. CT를 촬영을 할 때 혈관 안으로 이 약물을 주입을 하고요. 우리의 몸을 염색을 시키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조영제가 요 왼쪽에 보이는 CT에서처럼 조영제가 새는 듯한 이런 양상을 나타내면 이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처럼 이런 시술을 통해서 그 피가 나는 혈관을 안쪽에 특수한 물질로서 막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출혈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시술 후에는 다 지혈이 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증상이 심각하면 수술을 또 고려해야 할 텐데 응급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뭐 출혈량이 많거나 또는 각 부위에 이 표에 보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다른 방법보다도 응급수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머리 쪽에서는 출혈 또는 뇌압이 상승되는 그런 소견을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개두술을 통해서 두개골의 일부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복부의 복강 내에 출혈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심한 복부팽만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수술을 통해서 그 출혈을 지혈을 하게 되는 그런 응급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의 방식 중에 손상통제수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이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술실로 옮겨서 1부터 10까지 되는 수술을 다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진행이 됐는데 환자의 전신 상태 악화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를 손상통제수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술실로 옮겨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지혈술, 그리고 오염이 되는 원인만을 빠르게 해결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가 안정이 됐을 때 최종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수술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간에 열상이 있을 때 이 열상을 바로 우리가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꺼즈를 앞뒤로 넣어서 압박을 하고 이 압박으로 출혈이 멎어진다면 이러한 상태로 임시 회복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환자 상태를 안정화 만든 후에 나중에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완전한 수술을 하게 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중증 외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중증 외상 환자들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커브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트럭과 충돌을 하신 여성분이셨습니다. 심한 우상복부와 우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CT를 촬영을 했더니 간의 오른쪽의 대부분이 깨져 있으면서 조영제의 유출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혈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측 팔에 골절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바로 수혈을 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혈관 조영술과 색전술을 이용해서 출혈이 있는 부분에 지혈을 했고요. 그리고 외상 중환자실에서 보존적인 치료로 전신 상태가 안정화된 후에 우측 팔의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잘 회복돼서 퇴원하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내원하신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머리 쪽에 두개골에 출혈이 관찰이 됐었고요. 그리고 폐에서는 심한 늑골의 골절과 폐 좌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쇄골의 골절, 그리고 흉추의 골절, 그리고 손과 골반의 골절, 이런 다발성 손상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러한 환자의 치료를 협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각각의 골절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은 지금은 잘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자동차 단독 사고로 내원하신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요 좌측의 흉부 CT에서 보시면 이게 심각한 대동맥 손상입니다. 대동맥이 터지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즉사를 해도 이상하지 이제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횡격막이 터지면서 요게 위장인데 복부에 있어야 될 위장이 흉부로 밀려 올라갔고요. 그리고 좌측 상완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발성 손상이고 각각에 놓고 보면 굉장히 심한 손상이었는데요. 결국은 대동맥 손상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우선은 스텐트 삽입 시술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동맥 손상을 치료를 했고요. 곧 이어서 개복을 통해서 횡격막 파열과 위장 탈장을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개용 수술을 통해서 폐 열상을 봉합을 하고 늑골 골절을 고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발성 손상에 대해서 동시에 수술이 진행이 됐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두고서 쭉 이어서 수술을 해서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요. 전신 상태가 호전이 된 이후에 좌측 상완의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했고 현재는 병동에서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증 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증 외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외상 환자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쪽 병원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서는 지역의 병원으로 간 경우에 즉각적인 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외상센터로 전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환자는 원래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최종 치료가 가능한, 즉 외상센터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내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예후를 위해서 좋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119 구급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사고 후에 출혈이 있다면 바로 이 깨끗한 천으로 지혈을 해줘야 한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출혈이 있다면 당연히 압박을 해야 되고요.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주변을 소독을 하고 깨끗한 천으로 압박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네. 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얼음을 이 상처 부위에 대고 식혀줘야 한다. 이거 O, X 어느 걸 고르실까요? 네, 이거는 X입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열로 인한 조직의 손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흐르는 찬물, 가정에서는 수돗물도 가능합니다. 빨리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음을 직접 상처 부위에 대는 거는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차가운 물로 그냥 흐르는 차가운 물로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안전한 곳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는 이제 세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을 하다가 2차 사고 당했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많죠. 네, 당연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옮기게 되면 특히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2차적인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손상이 심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119를 신고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권역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 이건 O, X 어느 걸까요? 네, 이는 X입니다. 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30일 이내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 5%만 부담을 하게 돼서 더 좋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증 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병원 응급실과 권역 외상센터의 응급실 어떤 점이 다른지 물으셨어요. 어떤가요? 네, 권역 외상센터에 있는 응급실은 외상 환자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외상 환자만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처치부터 진단, 신속한 치료까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응급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발성 외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많다 보니까 보통 다발성 외상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다발성 외상 환자는 미리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손상의 경중에 따라서 그 치료 순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과 직결이 되거나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손상부터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에서처럼 이런 다발성 손상이 있었을 때는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외상센터에서 각 임상과들의 협진이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은 외상센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상 환자는 모두 권역 외상센터로 가는 것이 좋은가요? 외상을 입은 환자라면 모두 권역 외상센터로 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아닙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우선적으로 중증 외상 환자만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증 환자가 많이 몰린 경우에 오시게 되면 일반 다른 응급실보다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지역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해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증 외상 그리고 경증 외상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께서 중증 외상과 경증을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상을 당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즉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육안으로 보기에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외상센터로 즉시 내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증 외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증 외상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증 외상은 골든 아워다, 즉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상 환자에 있어서 출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출혈은 시간에 따라서 악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혈을 할 수 있어야만 외상 환자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증 외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증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상외과 고승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사망률과 후유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119 이송과 또 권역 외상센터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